치사율 90%. 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환이 이것이다. 혈관계의 고속도, 대동맥을 지켜. 대동맥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동맥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세요. 대동맥 질환의 안일한 대한민국. 24시간이 지나면 사망률이 25%, 일주일 내에 60%에 달하는 초응급 질환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수술 때 누워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무심코한 이 행동이 대동맥 질환을 부른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그냥 죽는 거네.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몸신이다 정은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방송인 홍진호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인 홍진호입니다. 되게 어색하다. 그래요. 가운데니까 또 부담스러운 점이고. 약간 건강이 또 저랑 좀 인연이 멀거든요. 아, 그래요? 왜요? 아직도 젊은 나이고 지금 모습도 아주 밝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약간 제가 친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게임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가지고. 근데 옆에서 보면은 약간 오늘만 사는 스타일. 상남자야. 네, 미래가 없는 스타일. 미래가 없는 스타일. 하루살이? 미래가 없다뇨.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담배에 굉장히 많이 저던져요. 당기면 네, 그리고 이제 뭐 야식도 좀 많이 드시고 주로 이제 좀 달고 짜고 좀 튀긴 이런 음식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분들을 좀 정밀 검진을 하면은 뭔가 나와요. 근데 둘이 무슨 관계? 아니 왜 홍진호 씨는 항상 왜 이렇게 되죠? 아, 저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요즘 너무 없어가지고. 아니 뭐 오늘 왜 홍진호 씨가 나왔을까요? 오늘의 주제 같이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누굽니까? 오, 예,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예, 아인슈타인의 사망 원인. 그가 걸렸던 어떤 질환,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원인으로, 어떤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을까요? 과학자들은 큰맘 먹고 신경을 쓰고 예민하고 맞아. 아무래도 인대졸중 아니면 심근경색 정도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담배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같이 많이 사진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폐암 뭐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네. 감종류일 것 같아요, 왠지. 오늘의 이 질환 참 심각한데요. 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환이 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환이 이것이다. 왜냐하면 터져버리면 급사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 그 논문에 따르면 이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9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요, 또 이 질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실신하거나 또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도로에서 사망하는 질환입니다. 걸리면 끝인 거네요, 그냥. 응급한 그런 질환이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연사 하면은 그 위험성을 높게 생각하는 질환이 아까 나왔던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이런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되는 이 질환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증상 없이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침묵의 암살자. 자, 오늘의 이 질환은 과연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명의와 함께합니다. 명의에게 듣는다. 치사율 90%. 대동맥을 지켜라.
대동맥. 지금 90%. 예, 아인슈타인이 대동맥 질환으로 사망한 건데요. 지금 아무도 짐작을 못 하셨죠? 네네. 대동맥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 혹시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 홍진호 씨 주제가 나오자마자 아주 멍해지는 그런 표정. 네, 당황하는. 네. 오늘만 그래도 뭐 대동맥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몇 가지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대동맥이요? 네. 아니 이게 대동맥이 무엇이고 또 대동맥 질환이 어떤 것이기에 사망률이 90%가 넘는단 말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것 같은데요, 오 박사님. 그러게요. 잘 모르시니까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이 대동맥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죠. 그래서 이걸 혈관계의 고속도로다. 혈관계의 고속도로다. 그러니까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 느낌인 거네요. 가장 큰. 그렇죠. 가장 큰 혈관이에요.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와서 발끝까지 다 연결되는 혈관 중에 가장 크고 골반까지 내려오는 곳을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대동맥은 위치에 따라서 저렇게 지금 빨간 줄로 가운데 딱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 폐 쪽, 심장과 폐가 있는 흉곽 쪽에 있는 거를 흉부대동맥이라고 하고 그 아래 배 쪽에 있는 것을 복부대동맥이라고 나눕니다. 이 대동맥은 터졌을 경우에는 갑자기 많은 혈액이 심장 근처나 또는 폐 근처나 복부 쪽으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혈이 됐을 경우에는 사망 확률이 90%에 육박하는 초응급 질환입니다. 뭐 손 쓸 수도 없다는 말이 딱 이거. 그러네요. 지금 응급 질환이 아니라 초응급 질환이라는 그런 말이 등장했네요. 아니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어려워지는 게 손발이 저는 진짜 난로처럼 따뜻했었거든요. 근데 차기도 하고 이미 오른손 같은 데 손끝이 저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저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저도 대동맥 검사 해봐야 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가끔 가슴이 순간 찌릿할 때가 있거든요. 위험한데? 배가 뻐근해요. 약간 찌릿뻐근 느낌? 찌릿버근 뭐냐? 찌릿버근? 이게 정확히 설명이 안 약간 두 되는데 가지가 예전에 이쪽이 겹쳐져.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다른 건강 프로그램에서 폐기종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뭐 큰 문제 없다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가슴 찌릿한 걸 여전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대동맥 혈관이 약간 심장 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심장 쪽에 그럼 대동맥하고 약간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보다 좀 부실하네요, 홍진호 씨. 미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이상한데 보내고 그래요. 사실 대동맥 이야기를 듣고 조금 긴장을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몸에 갖고 있는 여러 증상들을 좀 민감하게 느끼면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혈관 건강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대동맥에 관한 한 최고의 명의를 모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몽씨! 순식간에 찾아와 목숨을 앗아가는 침묵의 암살, 대동맥 질환. 대동맥 질환계의 권위자가 알려준 대동맥의 모든 오늘의 몸신 주치, 심장혈관외과 교수 송석원.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흉부외과 전문의 송석원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는 몸신이다 해서 이제 명의를 소개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륜 또 연배가 지긋하신 분을 모시기 마련이어서 뵈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 흉부외과 특히 대동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에는 이분을 모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진환 기자, 어떤 분이세요? 송 교수님 소개를 해주시죠. 예, 송석원 선생님은 실제로 부른 이유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대동맥 응급 수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동맥 응급 시스템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축하신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오면요,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마취과, 영상학과 이런 의료진들에게 이 환자의 상태를 구급차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를 해서 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효과적인 응급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또 그 병원 내에서 대동맥 교육센터도 마련돼서 수많은 외국인 의료진들도 교육을 받고 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국내에서 대동맥 수술을 한 해에 한 1,300여 건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바로 4분의 1가량이 바로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4분의 1가량이 바로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야, 대단하신 분이 저는 오셨네. 사실은 몸신 전에 교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들어봤었어요. 네. 왜냐면 제 친구가 의사인데 교수님 제자예요. 누구라고 이름 못 밝히겠는데. 뭐예요? 아 진짜 제자인데 그 친구도 교수님처럼 집에를 못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병원에 거의 상주하면서 이렇게 환자를 봤는데 정말 수술도 많이 하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교수님이라고 항상 그렇게 칭찬을 해요. 얼굴은 다 죽어가면서. 근데 진짜 1년에 거의 그러면 한 350건 정도 수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로 집에를 못 가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거의 매일. 네, 거의 매일. 환자가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바로 환자를 보내주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교수님이 물론 실력도 있으시지만 바로 응급 시스템을 다른 병원에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요. 바로 이 병원에서 대동맥 질환을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률이 5년 기준으로 5% 미만으로 놀랄만한 기록을 가지고 이러길래 명이라고 하시더니 전 젊은 분이 오셨네. 그러고 그냥 벌로 봤더니 어머 박수.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으시다고요? 예. 네. 그 대동맥 질환은 서양에서는 굉장히 빈번한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동맥 질환의 심각성을 이미 인식을 해가지고 2007년 1월부터 미 의회 하원에서 법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까지 만든 이유는 대동맥 질환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함으로써 사망률도 줄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비의 지출 전체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대동맥 질환이 널리 알려진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의 심각성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대동맥 질환의 중요성, 그리고 위험성, 그리고 치료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그 궁금증을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위급한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침착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지금 듣고 보니까 저는 처음 듣는 대동맥이지만 이렇게 초응급질환인 거 지금 긴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1년에 왜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봄철 되면 저는 꼭 하는데 그때 이렇게 응급하지 않은 대장 내시경도 하고 위내시경도 하면서 왜 이름 이 대동맥 검진은 건강검진에 안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대동맥 질환은 초음파만 받아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정기검진 항목에서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대동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굳이 거기에 건강검진에 넣지 않는 거죠. 혹시 몸신 가족들 복부 초음파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나는 뱃살 두께만 돼. 만지기만 하다. 어렵게 이게 다 내장 지방이라고 꾸중만 하셨지. 그러니까 보통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간이나 췌장, 콩팥 이런 것들을 주로 보거든요. 대동맥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만 안다면 초음파 받으실 때 그 초음파 검사하신 선생님께 선생님 제 대동맥 한 번만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로 봐주십니다. 따로 안 내도 되겠다. 그렇죠?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대동맥의 존재를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한 번쯤은 내 몸 안에 있는 대동맥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대동맥에 관해서 이제 찬찬히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그리고 막히면 뇌경색 이런 말을 하는데 대동맥도 역시 문제가 생긴다는 게 막히기도 하고, 또 터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맞습니다. 대동맥이 막히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는데 대동맥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대동맥 박리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대동맥 박리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동맥이 터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대동맥 파열, 터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대동맥 파열
그리고 대동맥이 혈전 같은 것으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로 우리가 대동맥 폐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동맥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대동맥류라는 병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고 막히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러면 대동맥류라는 거는 뭐 도대체 어떤 질환인 건가요? 그 대동맥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주면은 그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대동맥 벽이 세 층으로 돼 있거든요.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세 겹의 튼튼한 벽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동맥 벽이 약해지면은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풀어 오르는 것을 우리가 대동맥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풀어 오르는 것을 우리가 대동맥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동맥은 크게 흉부대동맥 그리고 복부대동맥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복부대동맥이 부풀면은 어떤 모습인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메이리언 같은. 네. 메이리언 같은. 저희 무슨 장기가 생긴 것처럼 부풀었네요. 완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은 정상대동맥이거든요. 굉장히 날씬하죠. 네. 오른쪽은 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넓어진 게 보이는데 저것을 우리가 복부대동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흉부대동맥이 부풀면 어떤 모습인지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오른쪽은 흉부대동맥류 환자의 CT 사진인데요. 가슴 쪽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흉부대동맥이 부풀 경우에는 좌측 성대신경의 마비로 인해서 쉰 소리가 나올 수가 있고 또는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요. 확실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너무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렇죠. 저 혈관이 지금 혹처럼 막 부풀어 올랐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로 부풀어 올라야지 대동맥류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건가요? 겁나나 보다 이제 슬슬. 찐이 나네. 아니 그리고 저렇게 부풀면 부풀다 터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 속으로 저거는 인삼이야. 그러니까 전혀 혈관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부풀어야지 그런 병이냐라고 알려면은 정상 직경을 알아야 되는데 가슴에 있는 흉부대동맥의 경우는 정상 직경이 한 25mm, 그렇게나 1.5cm. 크군요. 네. 그다음에 복부대동맥으로 갈수록 조금씩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한 2cm 정도가 정상 크기예요. 그런데 정상보다 50% 이상, 즉 복부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정상이 2cm면 3cm 이상이 되면 우리가 대동맥류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교과서적으로는 5cm가 되면 파열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기 때문에 혈관 지름이 5cm가 넘으면 치료를 시작합니다. 근데 혈관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치료를 안 받거나 못 받는 경우는 대동맥이 이 혈압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서 찢어지는 박리가 일어나거나 또는 파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동맥이 어쨌든 이제 좀 부풀었다 싶으면 이렇게 무조건 빨리 병원을 찾아가서 저기 치료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장기 추적 결과 보고에 의하면은 대동맥류는 1년에 1mm 또는 2mm 정도가 직경이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되면 1cm. 그런데 대동맥은 저렇게 부풀어도 파열 직전까지 갈 때까지 증상이 전혀 없어요.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대동맥류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동맥류를 미리 터지기 전에 수술하거나 시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들은 증상이 없는데 내가 왜 치료를 해야 되고 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거든요. 대동맥이 5cm 이상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기 때문에 대동맥류가 진단이 됐다 또는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나마 안전한 상태에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부풀다 정말 그러게. 찢어진다, 박리가 생긴다 그러면 이건 그때는 설마 증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네. 아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얼마나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은 저한테 칼로 등에서 누가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평생 느끼지 못한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의 가장 안쪽 층인 내막이 찢어지면서 혈액이 내막하고 외막 사이에 중막 있는 그 공간으로 흘러나가는 상태를 대동맥 박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하고 대동맥 박리는 우리가 어떻게 틀린지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 왼쪽 사진은 정상 대동맥이고요. 공간이 그냥 파이프처럼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오른쪽 공간은 자세히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죠. 네네. 진성 공간과 새로 생긴 가성 공간 두 개의 채널을 통해서 이제 피가 가게 되죠. 그래서 대동맥 박리증 환자는 칼로 베는 듯한 가슴 통증 또는 복통 이런 것들을 호소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하반신마비 그리고 의식의 소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동맥 박리는 초기 사망률이 교과서적으로 1시간이 지나면 1%씩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나면 사망률이 25%. 그리고 일주일 내에 예를 들어서 진단이 안 되거나 치료가 안 되면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굉장히 위험한 초응급 질환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초응급 상태군요. 그렇죠. 이게요. 사실 부푸는지도 안에서 어떤 게 박리가 되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놔주면 결국에 언젠가 터진다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터지기. 그 이거 배만 아프면 이제 무조건 대동맥 찍으러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무조건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그치? 병원 가야겠네요 이제. 맞습니다. 대동맥류하고 대동맥 박리가 지속될 경우에는 대동맥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대동맥이 완전히 파열될 수가 있는데 이를 대동맥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동맥 파열은 외막까지 찢어진 상태로 이럴 경우에는 혈액이 완전히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쇼크 증상이 생기고 수술 때 누워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또는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차 안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따라서 대동맥 질환이야말로 치료 시기가 생명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그러네. 실제로 대동맥 질환 환자 수는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대동맥 질환으로 발생한 환자의 수는 12,000명인데 그 7년 뒤 2017년에 바로 2배나 증가한 24,00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자, 우리가 혈액 관리,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이 차거나 또 무력하거나 또는 구토나 소화 장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쯤 이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여기가 막 아픈 것 같아. 지금부터는 이제 대동맥 질환이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앞에는 대동맥 질환과 관련한 시술 그리고 수술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지금 세팅이 돼 있습니다. 대동맥 질환 걸리면 이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요? 몇 가지를 좀 나눠볼 수 있다고요? 대동맥 질환 환자에게 시행되는 치료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동맥이 찢어지거나 파열되기 전에 스텐트 도관을 대동맥에 삽입하는 시술적 치료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개복이나 개흉을 통해서 파열되거나 찢어진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치환해주는 그런 수술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앞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동맥 질환 시술에 쓰이는 스텐트 그라프트 또는 스텐트 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이게 복부대동맥류에 들어가는 스텐트 도관인데요. 두 개의 관으로 이제 나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앞서 화면으로 보신 것과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양쪽 장골동맥이라고 골반으로 가는 혈관에 이제 안착이 되게끔 하는 인조혈관이고요. 시술 방법은 개복이나 개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퇴혈관을 통해서 바늘을 찔러가지고 이것이 그 혈관을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하고 난 후의 이제 모습인데요. 실제로 우리 동맥이 이렇게까지 크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크기. 실제 크기. 정말 여기에 만약에 파열이 생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혈액이 우리 몸에 위협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복부대동맥류 구조물인데요. 네. 보시면은 복부대동맥이 지금 정상보다 늘어나 있어서 한 5cm 정도 되는 구조물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텐트 도관을 삽입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고정이 되고 피가 혈류가 위에서 내려오다가 원래는 그 대동맥 늘어나는 약한 벽을 계속 혈류가 쳤었는데 시술이 끝난 후에는 이 인조혈관 안으로만 피가 지나가기 때문에 약한 부분에 압력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동맥류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시술 장면이 있네요. 네네. 함께 보실까요? 복부대동맥류 환자에서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에 바늘을 찔러가지고 도관을 철사줄을 2개를 넣게 되고요. 들어갈 때는 저렇게 가늘게 들어가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2cm, 3cm지만 들어가는 그 직경은 5mm, 6mm 정도로 이렇게 뚫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신기해. 부푼 대동맥류를 해결할 수 있게 원하는 위치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이게 신기하다. 치료가 다 끝나고 조형 검사를 한 것인데 지금 부푼 대동맥류가 보이질 않죠. 네네, 잘 일정하게 잘 움직이고 있네요. 혈액이. 그러니까 정상 대동맥으로 이제 변하는 모습입니다. 예. 소름. 소름. 이어서 이제 시술하고 나서 수술 전과 시술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흉부대동맥류의 시술 전 후의 사진인데요. 좀 안정적으로 변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은 흉부대동맥류가 한 6에서 7cm 정도 부풀어 있는 사진이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은 스텐트 도관을 들어가서 일직선으로 대동맥이 펴지고 대동맥 부푼 것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조혈관만 이용하는 수술, 개흉 수술에 비해서는 비교적 수술 시간도 짧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먼저 설명해드린 것은 이제 대동맥류일 때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여기에서 더 진전이 돼서 대동맥 박리가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예. 그 대동맥 박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시술적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상행대동맥 그리고 대동맥 궁, 하행대동맥, 복부대동맥까지 한꺼번에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급성 대동맥 박리증 제1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시술이 불가하고 이것은 수술적 치료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조혈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인조혈관도 스텐트 도관의 지름이랑 비슷합니다. 대동맥이기 때문에. 또는 대동맥류가 상태가 많이 악화돼가지고 시술이 불가한 경우에도 똑같이 개흉이나 개복을 통해서 그런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게 실물이에요? 대신하는 거지, 혈관을 대신하는 거. 예, 그 대동맥 박리의 경우 또 수술 영상 같이 보여주죠. 아우 무섭다 오늘. 어머. 살몸이야? 지금 이제 심장이 네. 흉부대동맥입니다. 네.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는 게 보이시고 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이제 내막이 찢어지는 병이거든요. 내막이 다 찢어져 있고 내막과 외막 사이에 이제 또 다른 가성 공간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대동맥 박리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수술은 특이하게 다른 심장 수술과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체온을 저체온으로 만들고 순환 정지라는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하는 도중에는 온몸에 피가 안 가는 시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자 혈관에 머리로 가는 3개의 혈관이 달린 이런 경우도 혈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꿰매는군요. 다 연결. 와. 우리 몸의 혈관을 완전히 만드는 거네요. 어머. 우리 몸의 혈관을 완전히 만드는 거네요. 어머. 저런 게 가능하구나. 이렇게까지. 병든 대동맥을 완전히 절제를 해내고 새로운 인조혈관으로 갈아주는 수술이죠.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수술 시간은 한 대여섯 시간 걸립니다. 6시간. 어머. 6시간이요? 우리가 심정지하고도 그만큼을 버틸 수 있는 건가요? 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지 시간 자체는 한 2시간 정도 될 거고요. 네. 또 순환정지라는 시간은 보통 한 30분에서 50분 사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심장을 좀 뛰게 하는. 어머. 야. 자극을 줬나 보죠. 우선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저 환자는 그래서 상태가 좋아지. 괜찮습니다. 괜찮네. 그래서 저런 환자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실려오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잘 회복되셔가지고 퇴원하시면 그게 저희 보람이죠. 아유, 세상에. 뭐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들 만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환자도 많으시겠어요. 주로 응급 환자들인데 네. 복부대동맥류 파열 환자였어요. 새벽 한 4시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병원이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이 환자는 앰뷸런스 타고 2병원을 이미 가서 거기서 이제 수술이 어렵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는데 시간이 이미 발생하고 3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뛰어가 보니까 혈압이 너무 낮은데 조금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그냥 심장이 정지가 돼버렸어요. 이 환자 CT를 보면은 정상 대동맥이 복부 대동맥이 2cm인데 이 환자는 거의 10cm 가까워요. 거의 10cm 가까워요. 복강 내에 이제 출혈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요.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잠깐 고민을 했고요. 그렇지만은 환자가 나이가 65세, 젊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환자를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갔고 2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다행히 심장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 개복을 하고 아까 보여드린 저런 인조혈관으로 치환을 하는 수술을 했어요. 다음 날에 환자분이 눈을 탁 뜨셨어요. 환자분이 눈을 탁 뜨셨어요. 진짜. 세상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외래로 다니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환자가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은 본인의 심장이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정지됐다는 걸 알고 나시면 정말 예, 야 저기 저희가 이걸 직접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마치 그냥 모형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우리 몸속에 들어갈까 싶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 한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고요. 예, 이런 방법으로 이제 대동맥 여러 문제들을 네 만져도 괜찮죠. 네. 저건 저희가 지금 어머 손 조심하세요. 그게 철사가 있어요. 조심하시고 예. 수술 이거 천이에요, 천. 와.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들을수록 너무 공포해요 이 대동맥 질환은.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대동맥 질환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대동맥 질환은 그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대동맥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는 크게 3가지인데요. 이 원인 인자만 신경을 쓰면은 대동맥 질환에 걸릴 위험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왜 대동맥 질환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위험인자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열어주실까요? 먼저 첫 번째 위험인자. 네. 고혈압이요? 고혈압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보통 저희가 보는 대동맥 질환 환자 중에서 10명 중에서 7명은 고혈압 환자입니다. 진짜 많네. 혈압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고혈압 환자는 다른 환자보다는 혈관벽이 훨씬 더 약해져가지고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고혈압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대동맥 질환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잖아요. 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위험인지 알려주실까요? 두 번째는 이것도 홍진호 씨 담배 엄청 피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피진 않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하루에 뭐 반갑 한갑 정도인데. 많이 피네요. 안 많아. 한갑에서 한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갑에서 한갑 반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탈탈 털려 이렇게. 네, 진호 씨 정말 지금 설명 잘 들으셔야겠는데요. 네네. 이 흡연자의 경우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대동맥류 발생 위험도가 5배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까지 높이니까 흡연 계속 하시겠어요?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는 안 되나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위험인자까지 열어보겠습니다. 무섭다. 가장 안 돼서 가장 안 돼서 짜게 생각하는 식습관. 한국인의 식습관. 피해가기 정말 이거 정말 골치 아픈 얘기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거든요. 근데 배달 음식이 전체적으로 좀 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맛이 좀 그렇게 바뀌고 좀 싱거운 걸 먹다 보면 오히려 싱거워서 못 먹게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개가 해당되는 거네요. 아까 혈압은 어때요? 혈압은 괜찮아요? 안 돼봤지. 지금 갑자기 좀 고혈압. 지금 얼굴 멀개졌어. 자, 짠 음식. 이건 또 혈관과 어떤 문제가 관계가 있을까요? 짜게 먹는 식습관 자체가 혈관 속에 이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좀 침착하게 만들고요. 콜레스테롤, 칼슘 그리고 지질 이런 찌꺼기를 만들고 또 혈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동맥에 문제를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복부대동맥류 같은 경우 그 환자 저희가 수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고야. 아우야. 배를 개복을 해가지고 대동맥을 절개한 사진이고요. 이게 지금 동맥인데 저렇게 부풀은. 네네. 무슨 대동맥 소리요? 그러니까요. 무슨 장기 같이 보이는데. 네. 예, 그런데. 그 안쪽을 열어보면은 그 안쪽에 굉장히 지저분한 뭔가가 들어있는데 그건 뭐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흡연하고 짜게 먹고 대부분 흡연하고 짜게 먹고 아, 혈전 뭐 이런 거고. 방금 뭘 본 거지? 깍지가. 저건 손으로 지금 드러낸 거는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저게 이제 인조혈관이고요. 네. 저거를 이제 대동맥류는 잘라내고 인조혈관으로 이제 대체를 해주는. 계속 걷어내네. 아, 저 기관을. 이분은 이제 저렇게 대동맥 질환이 걸린 이유가 뭐 명확하네요. 그죠? 명확하죠. 이런 결과로. 네, 정말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이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뭐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 그러면 골든타임 얘기 많이 하고 뭐 2시간, 3시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동맥 질환에도 물론 골든타임이 있겠죠? 예. 네. 대동맥 환자는 얼마나 빨리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대동맥 증상이 나타나면은 빨리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동맥 질환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은 가장 최악인 대동맥의 파열 이런 경우는 최대한 골든타임은 3시간 이내입니다. 3시간 이내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길어져도 3시간 지나면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그 대동맥 질환의 경우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대동맥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후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행동을 재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연을 펼쳐주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모 씨와 사유리 씨 부부로 등장합니다. 여보 왜 그래?
나 배가 잠도 못 자게. 너무 아프다 배가. 배 아프니 똥 싸 가서. 쌈이나 좀 낫겠지? 냄새가 나네. 좀 난 것도 같고 안 난 것도 같고 잘 모르겠네. 시원해? 안 시원해. 안 시원해? 어제 었는데 자기야. 계속 뭔가 불편하다. 이게 이런 통증은 난생 처음 같은데. 아무거나 주워 먹으니까 그러지. 아무거나 주워 먹으니까 그러지. 여기야. 아이고 너무 아프다. 여보. 여보. 왜 그래? 왜 배가 너무 아파. 왜 이러지? 119. 막 등에 누가 칼로 막 찌르는 것 같아. 아파. 여보세요? 너무 아파. 119죠? 저희 남편이 지금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상암동에. 빨리 오라고. 왜 그래? 어디가 아픈 거야? 어떻게 아픈 거야? 아니 잠깐만. 찜질하고 말도 못하겠어. 배가 너무 아파. 찜질하고 어디가 아파? 여기가. 여기까지는 없었잖아. 여기까지는 없었잖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풀쩍씩. 괜찮아? 괜찮은 것도 없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배가 왜 이렇게 아프냐. 손 한번 따보자, 손. 체한 걸 수도 있잖아. 손 한번 따보자. 체한 건가? 알았다. 따끔. 따끔. 피도 멀쩡한데? 여보. 정신 차려, 여보. 그래도 이 상황 중에 대처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봐.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을 갔습니다. 네네네. 보통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그래도 다행히 119에 전화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이었죠. 네, 따뜻한 물로 찜질을 해주고, 찜질했고. 손을 따줬고,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 뭐 딱 보니까 벌써 아마추어인데도 느낌이 배 찜질하는 거. 저도 찜질 같아요. 그래 찜질이지. 오히려 이제 그게 막 터져가지고 혈압이 막 올라가니까 오히려 찜질이 따뜻한 것보다는 차가운 걸로 오히려 했어야 되지 않나. 그거 찜질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왜 뇌졸중 같은 거 올 때도 흔들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아까 호들갑 떨면서 막 흔들더라고. 여기 뿌리고 막. 기분도 안 그게 더 좋았어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의식이 없으니까 그것도 당황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아니 열심히 남편 살리려고 했는데 욕만 먹고 있네요. 대동맥 증상, 대표적인 증상, 이제 배가 아픈, 여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네, 대동맥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대동맥 증상을 악화시키는 행동의 정체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대동맥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배변을 보는 겁니다. 배변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러지? 대동맥이 부푸는 대동맥류의 경우에는 대동맥이 부풀면서 복부 장기들을 전부 다 누르게 되고 그중에 이제 소장, 대장도 누르게 되죠. 그러면서 장의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느낌이 이 대변을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대동맥 증상이 나타났을 때 119에 신고를 해놓고 기다린 동안에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그냥 쇼크로 의식을 잃고 계십니다. 대동맥 질환은 혈압이 압력을 견디다 못해 부풀거나 찢어지고 터지는데요. 그런데 배가 아프다고 대변을 보게 될 경우에는 힘을 주게 되고 혈관이 더 큰 압력을 받아가지고 대동맥 증상이 악화되고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그래서 화장실 가시는 걸 좀 참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사실 이게 배가 아프다는 게 흔하잖아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체해도 배가 아프고 뭐 똥을 못 싸도 배가 아프고 뭐 장염에 걸려도 배가 아프고 뭐 하다못해 그냥 사촌이 땀을 싸도 배가 아픈데 대동맥 증상으로 뭐 배가 아픈 거는 좀 뭐 증상이 다른가요 그럼?
아마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에요. 그런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혹시 대동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부 통증이 오기 전에 뭐 어떤 아무리 증상이 없다고 하지만 뭔가 전조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있나요? 복부 대동맥류는 어쨌든 전조 증상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서서히 커지거든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부풀기 때문에 사실은 5cm 이상이 돼도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이 부풀 대로 부풀어가지고 풍선처럼 터지는, 파열이 되거나 또는 그 안쪽에서 찢어지는 박리가 생기는 그런 응급 상황이 돼야지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조 증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너무 일반적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평소와 다르게 이곳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을 느껴진다면은 대동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몸신 가족들의 두 가지 상황을 보고 대동맥 질환 전조 증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자고 났어. 운동이라도 좀 하자. 아이고 허리야.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안 내려가지도 않아. 아이고 맛있어. 이건 한번 해볼까? 아이고 허리야.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허리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기가 부족한 거 아니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돌아가지도 않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니 근데 이게 끝이에요? 그냥 아프다. 네, 이게 끝이에요? 예, 여기까지. 난 거기까지야. 대충 보기에는 그냥 아령 뒤치다가 허리가 좀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자 이제 한 분의 상황을 더 보실까요? 이번에는 더요? 이용식 씨를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아. 자, 이제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뭐 늘 그러시듯이 신문 읽기로 하루 시작하는 우리 이용식 아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라? 활자가 어디 갔어? 이게 안 보이네? 그러면 안경 도수가 안 맞나? 돋보기를 한번. 어머! 이거 더 안 보이네? 그래서 내 눈이 왜 이렇게 됐지? 시력을 잃는가? 그래서 내가 요즘 너무 과로했나? 마찬가지네? 안 보여? 야, 이거...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대동맥 질환의 전조 증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두 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한 분은 갑자기 운동을 하시다가 허리가 너무나, 그리고 한 분은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흐릿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둘 다 뭐 갑작스런 상황이라 매우 당황하기 마련이죠. 아니요, 이게 왜냐면 사실 허리나 그렇죠. 좀 눈 침침한 거 정도는 누구나, 저는 아직도 지금도 그러거든요. 허리가 좀 아파요. 아, 그러세요? 지금도 허리가 아픈데 전조 증상이 이 정도라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전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고혈압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환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고혈압인데 혈압이 쫙 올라가면서 그 영향으로 눈이 좀 침침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저 혈류가 뭐 안 좋거나 이렇게 이제 눈혈관 쪽에 영향을 주고 이러면 눈이 침침해지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버릴 것 같아. 둘이 의견이 나눠져 있네. 네. 어떤 게 전조 증상입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아픈 증상을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외인데요, 근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정말 의외인데요. 허리가 근데? 아프더라고.
아니 근데 요통은 우리가 평상시에 누구나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조 증상이라고요? 보통 아픈 허리랑 의외여서. 같은 걸까요?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흔히 하는 뭐 디스크 이런 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는데, 근데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갑자기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했고, 또 허리를 펴거나 숙일 때 뻑뻑하고 허리를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을 경우는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통증이 지속 기간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또는 허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또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낫질 않는다. 그러면은 한 번쯤 대동맥 질환을 의심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복부 초음파 또는 CT 이런 걸 해보시면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허리 아픈 증상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생리통이 심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이 대동맥류 전조 증상이랑 이게 좀 분간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분간을 한다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저 일반 허리 디스크로 인한 요통하고 대동맥 질환과 관련된 요통하고 구분을 짓자면요. 디스크와 관련된 요통은 자세나 움직임과 관계없이 항상 비슷한 유사한 통증을 보이는 반면에 대동맥 질환과 관련된 이런 요통은 움직이거나 걸을 때 복압이 증가한다든지 이럴 때만 통증이 발생하는 이런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요통이 반복되면서 평소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동맥 경화라든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요통이 대동맥 질환으로 인한 요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요, 똑같이 아파도 어떤 사람은 아야야야 하는데 어떤 분은 이거 뭐 그냥 늘 있던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견디는 분도 계시고 다 통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예, 대단한 거죠. 있습니다. 있어요. 네. 통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대동맥 상태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홍진호 씨 나와 있는데요. 홍진호 씨? 네. 긴장되죠? 긴장 많이 됩니다. 그래요, 네. 안녕을 기원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험한 건가요?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무릎을 좀 세워보실까요? 양쪽 다. 이렇게? 그리고 배에 힘을 좀 빼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옷을 걷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걷을까요? 내복 있어가지고 하나만 벗을 때.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어쩜 이렇게 살색 내복을 입었어. 잠깐 하나만 더. 저 엄청 상쾌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상쾌한데, 이거. 명치 끝하고요. 이 배꼽 사이에 이제 복부대동맥류가 정상적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근처를 이제 살짝 누르고요. 힘을 빼시고 배에 소리 내시고. 요때 이제 맥박이 느껴지는데 이게 만약에 종괴처럼 뭔가 덩어리가 만져진다. 그러면은 반드시 병원 찾으셔야 됩니다. 좀 만져지나요? 지금은 살이 좀 있으셔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아 보여요. 그럼 한 지점만 눌러보면 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이렇게 간단한 겁니까? 예. 진짜 간단하네요. 아니 네. 지금 이제 손으로 눌러서 자가 진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진호 씨는 이렇게 날씬하니까 눌러서 되겠지만 이용수 선생님 배도 될라나 안 될라나. 네. 걱정이 되니까. 일단 일어나셨어요. 누우면 배가 이렇게 나왔던 게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안 퍼지는데. 안 퍼지는데. 선생님, 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네요. 다시 한번 숨 후 내쉬고.
너무 깊어가지고 지금 알 수가 깊어가지고 지금 알 수가 아니 근데 선생님 진짜 안 만져져요? 이게 한 10cm 정도 되면은 만져지거든요. 근데 이제 15cm가 넘어가면 만지기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초음파라든지 기계 힘을 CT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 대동맥 가는 길을 저희가 의식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쭉 만졌을 때 뭔가 멍울이나 종괴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실제 환자의 화면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복부대동맥류 수술하기 전에 환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어머. 덩어리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육안상 덩어리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육안상으로도 잘 보이는데요, 이게? 저분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저분이 이제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파열 직전 상태에서 우리가 입원이 된 거고요. 네. 근데 육안적으로 보기에도 배꼽하고 명치 사이에 박동성 종괴가 있습니다. 네네. 박동성 종괴가 있습니다. 네네네. 만져보지 않아도 진단을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된다면 이건 좀 심각한 상태고요. 뭐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확인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주신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한번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궁금한 게 어떤 병이나 질환이든 사실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동맥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 예리하다. 네. 그 대동맥류도 이제 혈관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평소에 혈압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또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좁아지는 거를 막고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대동맥류 응급 상황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요. 산화질소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산화질소는 동맥벽의 제일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동맥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편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혈류가 굉장히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유산소 운동하면 바로 이 산화질소가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도 선생님 빠르게 걷는 것도 있고 뭐 뛰기도 있고 계단 뛰기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 다 좋은 운동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우리 몸의 큰 근육이라고 불리는 허벅다리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 그리고 가슴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운동이 동맥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운동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이분이라면 저희들의 혈관 책임져 주실 것 같은데요. 김연아 선수, 김아랑 선수 이런 진짜 북북급 스포츠 스타들의 건강을 책임진 그녀가 몸신에 떴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의 몸신 이분이라면 저희들의 혈관 책임져 주실 것 같은데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소리 없이 무너져가는 대동맥 운동으로 되살려라. 김연아, 김아라 국가대표 선수의 건강을 책임진 오늘의 몸신 물리치료사 조현기. 맞아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조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 여자인 뵙는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 그렇죠. 그리고 김아랑 선수 이런 진짜 굴지에 우리 운동 선수들을 이렇게 좀 트레이닝 해주시는 분이라고. 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던 분이십니다. 예, 오늘 혈관 건강 저희가 좀 맡겨보려고 하는데 네. 어떤 운동 하게 되나요? 네, 오늘은 그 허벅지 대퇴사두근하고 엉덩이 둔근을 주로 사용하면서요. 네. 혈량은 늘리고 또 혈압은 안정시키는 대동맥 탄탄체조를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니 대동맥 탄탄체조라고 그러시니까 모습만 봬도 그렇고 저희들도 금방 건강해져서 선생님께 절대로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체조라고 하면은 에어로빅처럼 좀 어렵고 힘들고 와 하면서 막 뛰고 난리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네, 절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요, 유산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걷기 운동 있죠? 여러분들이 매번 걸으시는 보행 동작을 응용해서 만든 운동법이고요. 보통 근력 운동은 한 동작을 이렇게 2, 3초간 버티면서 반복하는 동작들이 많은데 혈압은 또 조절하면서 혈류량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혈관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소개해 주실 건데 오늘 저 몇 가지 동작인지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네, 예. 오늘은 2가지 동작입니다. 네. 아주 수능 괜찮네. 간단하네. 네, 저랑 같이 2가지 동작 하나씩 배워보시고 음악에 맞춰서 같이 체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되는 사람은 없나요? 다 됩니까? 다 됩니다. 다 걸어 다니시잖아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모 씨, 서유리 씨, 홍진호 씨가 먼저 한번 같이 그래. 배우면서 네. 여러분 그러시죠. 네, 동작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동작은요, 복부 비틀기 동작입니다. 복부 비틀기 동작입니다. 먼저 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양쪽 발은 어깨 넓이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왼발을 앞으로 보폭처럼 뻗으신 다음에 이때 발 앞꿈치를 들어주셔야 되고요. 양쪽 팔은 쭉 펴서 왼발 발 쪽으로 비틀어주시고 왼발이 돌아오면 오른발이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양팔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것만요. 상당히 귀여운데요? 시원하다. 상당히 귀여운데요? 시원하다. 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허리를 이렇게 돌리시는 게 아니고요. 앞쪽에 있는 발의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는 것처럼 이렇게 찔러 넣듯이 비틀어 주시면 돼요. 가까이 붙여서 틀어야 되는군요. 시야하고 상체는 바로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서 비틀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16번 하시면서 총 3회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네. 세 세트. 네. 일단은 저 혹시 송 교수님 늘 수술과 또 병원 생활을 하시느라고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죠?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이 동작이 다섯, 귀엽습니다. 6, 유치원 아이들. 7, 8, 오. 9, 10, 11, 12, 13, 14, 15, 16. 예. 잘하시는데요. 아니 이 동작 힘듭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제법. 생각보다 품이 좀 들어요. 아 어디가 자극이 되시나요? 여기 옆구리하고 옆구리 자극되는 것 같고요. 허리 뒤쪽. 허벅지. 네, 허벅지. 허벅지. 네, 여기. 간단한 동작인데 이게 네. 또 여러 군데를 자극하네요. 네네네. 복부를 비트는 동작 때문에요. 복부에 있는 내 복사근, 외 복사근이 계속적으로 수축 이완을 반복을 합니다. 수축 이완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 복부 근육의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맥의 탄성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신 것처럼 대동맥이 심장에서부터 쭉 가슴 네. 그리고 복부로 연결되고 양쪽 골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운동하면은 말초부터 허벅다리 그리고 복부 근육, 가슴 근육까지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 예. 하실만 하셨어요? 예. 아 그럼 두 번째 동작 계속하죠. 네, 두 번째 동작은요. 크로스 걷기 동작입니다. 크로스 걷기 동작입니다. 이 크로스 걷기 동작은요. 몸 앞쪽하고 뒤쪽에 있는 큰 근육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이고요. 여러분들 걸으실 때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걷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걷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반대쪽 손을 같이 발이랑 같이 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동작 보여주실까요? 먼저 양 다리 어깨 넓이 정도로 똑같이 벌려주시고요. 왼손은 쭉 뻗어주시고 왼발은 가슴 앞으로 90도가량 올려주셔야 돼요. 90도가량 올려주셔야 돼요. 그다음 오른손은 얼굴 앞으로 거울 보듯이 쭉 당겨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요. 왼손을 오른쪽 다리 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오른손하고 왼팔은
사선으로 뻗어주세요. 그다음 왼발 내려놓으시고 오른손 바깥에 힘, 오른발 당겨주시고 왼손 당겨주세요. 거울 보듯이. 그다음에는 손은 안으로 오시고 당겼던 팔하고 발은 바깥으로 뻗어주시면 돼요. 이모 씨 지금 저 동작 굉장히 정확하게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네, 하고 맞아요. 하고 와, 정확합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요. 양쪽을 합쳐서 총 16회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럼 자, 같이 그러면- 한번 16회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네. 네, 왼발 먼저 들겠습니다. 네. 하나, 뻗고, 왼발 내려놓고, 바로 둘, 뻗고, 오른발 내려놓고, 셋, 뻗고, 내려놓고, 쉽지 않네. 넷, 뻗고, 계속 헷갈려요. 내려놓고, 다섯, 뻗고, 내려놓고, 열둘, 내려놓고, 열셋, 열넷, 힘드네 이거. 아, 계속 상당히 힘이 드네요. 열다섯, 열여섯. 야.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 동작을 연이어서 이제 해봐야 되죠? 이걸 연이어서요? 네. 이번에는 예,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씨도 뒤에서 열심히 또 익히셨거든요. 자, 음악 주세요. 아우.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자, 크로스 바퀴 준비하세요. 둘, 하나, 아우 어려워. 둘, 아, 어떻게 헷갈려. 셋, 헷갈려. 넷, 잠깐만. 따라가요. 잠깐만. 여섯, 일곱, 맞나 이거? 여덟, 아홉, 아, 따라가기 어려워. 따라가기 어려워. 열, 어려워. 하나, 계속 하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아 끝난 거야? 이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어쩜 그렇게 귀엽게 하세요. 지금 우리 문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 그래, 여기가. 이런 데가 지금 자극이 다 왔어요. 복 당기고 살 당기고 다 당겨요. 굉장히 네, 지금 가운데도. 땀 흘리시는데요.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힘드네. 운동 됐습니까? 운동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전체적으로 다 당기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이거 크로스 그거 할 때 네네. 주의할 사항은 없어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전신 근육을 다 쓰시는 건데요. 이 음악을 틀고 하면 너무 흥이 나잖아요. 너무 흥이 나서 막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여러분들의 개인 페이스에 맞게 조절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허리를 비틀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16개, 두 번째 16개. 네, 맞습니다. 그거 하고 집에 가면 끝나는 거죠? 아니죠. 한 번 하실 때 3번 정도 반복하시고 세 번, 3세트. 본인의 상태와 또 상황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상태를 봐서. 네. 아주 간단하지만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송 교수님, 이런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좀 짚어주시죠. 이 운동은 동작 자체가 아주 어렵진 않고요. 발끝부터 허벅다리, 복부, 가슴까지 연결된 대동맥, 혈액 순환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환자분들께 이런 운동을 좀 권유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 예.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네,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얼굴이 많이 붉어지셨거든요. 아, 역시 오늘도 아주 쉽고 간결하게 또 간단한 운동 2가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날씨가 선선해지는데요. 좋아하시는 음악 틀으시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가르쳐드린 동맥 탄탄 운동, 탄탄 체조 하시면서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현정 몽신이었습니다. 네, 오늘 명희와 함께하는 시간 대동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침묵의 암살자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건강한 대동맥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으세요? 대동맥 질환이 평소에 증상이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대동맥이 어떤지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대동맥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진호 씨, 오늘 뭐를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예. 그게 뭐였죠? 일단 뭐 흡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예. 그거랑 이제 또 뭐 아까 대동맥 증상 혹시 나왔을 때 뭐 화장실 가면 안 되는 거. 뭐 그런 거나 이제 너무 소중한 정보들이라서. 네, 오늘 나는 몸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시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시다! 뱃살, 옆구리살, 팔뚝살 90% 이상이 중성지방이 그쪽에 쌓인 걸 말하는 거죠. 근막에 지방이 쌓이면, 콩팥에 지방이 쌓이면 췌장에 쌓이게 되면 결국은 췌장암도 될 수 있어요. 네. 이게 뭐야? 여러분들 모두 체열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중성지방 킹. 중성지방 수치가 4,500.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습니다. 간단히 집에서 중성지방을 좀 쑥쑥 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가슴, 옆구리, 전신 운동이 다 되는 것 같아요. 텐션이 생기잖아요. 빡빡하게 운동하고 나면 지금 그 느낌이에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대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